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라고 해서 정말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대부분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분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연자처럼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시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법상 사기죄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그 금액도 커짐에 따라서 가능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벌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연자도 준비를 잘 하셔야 그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형법상 사기죄 같은 경우에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고 방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그 보이스피싱 그 주범과 한 몸처럼 보는 것인데요. 처벌도 동일한 처벌이 나게 됩니다. 내가 단순히 인출을 해서 타인에게 건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공동정범처럼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 전체에 기여한 부분이 아니고 주범이 범죄 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 기여한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봐지면 방조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방조범은 공동정범보다 2분의 1까지 감경해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형법상 사기 방조에 대해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정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다는 걸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대부분 비대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문자나 카톡으로 아르바이트 공고문 같은 걸 보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과정에서 나는 정말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았고 정말 보이스피싱 관련된 거는 전혀 몰랐다. 이상한 점이 거의 없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비대면으로 진행한 경우가 많은데 나는 정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했고 나 이런 신분증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그 주범에게 제공을 했고 그 아르바이트 목적에 따라서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전혀 나는 의심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카톡, 문자, 전화 녹취 이런 파일들을 제시하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에는 그 적금 매체라고 하는데 우리의 통장 그리고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적금 매체라고 부릅니다. 이 적금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시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건넸을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게 되면 경찰, 검찰, 법원 순으로 단계가 흘러가게 돼요. 우선 경찰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으면 불송치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지 못하고 송치가 되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혐의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벗지 못하고 이제 법원 단계로 갔을 경우에는 유무죄를 판단하게 될 텐데요. 무죄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공을 들여야 하십니다. 그래야 자기의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가 있어요.